안녕하세요. 시니어의 평안한 노후를 위한 노후지의 파트너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집에서 노환으로 임종을 맞이하셨다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어디에 전화를 하시겠습니까? 열의 9은 119를 떠올리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운 상식이고 응급 상황의 기본이니까요. 하지만 이 당연해 보이는 행동이 부모님의 마지막 가는 길을 경찰 조사와 현장 보존이라는 차가운 절차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장례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집에서 평화롭게 임종하신 부모님께 119를 부르는 것이 평생의 후회로 남을 수 있다고요.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지막이 경찰의 현장 보존 라인 뒤에서 범죄 수사처럼 다뤄지길 원하시나요? 심폐소생술로 인해 고인의 갈비뼈가 부러진 채로 입관식을 치르고 싶으신가요? 저는 지난 5년간 300건이 넘는 장례 상담을 진행하면서 수많은 유족들의 후회를 들었습니다. 그분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다고요. 오늘은 가정 내 임종 시 경찰 조사 없이 평온하게 장례를 시작하는 올바른 대처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가장 슬픈 날의 가장 큰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왜 119를 부르면 경찰이 오는 걸까요? 119 구급대의 주 업무는 응급 환자의 이송입니다. 심장이 멎은 사람을 살리는 것, 다친 사람을 병원으로 옮기는 것, 이것이 구급대원의 임무입니다. 하지만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이미 호흡과 맥박이 없고 사후 강직이 진행된 상태라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구급대원은 이를 병사, 즉 자연사로 단정 지을 권한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사망을 선고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의사뿐입니다. 구급대원은 응급구조사 자격은 있지만 사망을 확인하고 진단서를 발급할 권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구급대원은 규정상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타살 혐의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변사 사건으로 접수하여 조사를 시작합니다. 변사란 무엇일까요? 병사가 아닌 모든 죽음을 말합니다. 자살, 타살, 사고사는 물론이고 병원 밖에서 일어난 모든 사망이 일단은 변사로 분류됩니다. 집에서 평화롭게 임종하신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것은 구급대원이나 경찰의 잘못이 아닙니다. 법과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사 사건 처리 규정, 시체 검안 규칙, 이런 법률들이 이렇게 하도록 정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변사로 접수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실제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이 도착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현장 보존입니다. 고인이 누워 계신 방이 범죄 현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만지거나 옮기면 안 됩니다. 경찰은 현장 사진을 찍습니다. 고인이 누워 계신 모습, 주변 환경, 복용하던 약들, 방 안의 모든 것이 카메라에 담깁니다. 유족들은 이 광경을 속절없이 지켜봐야 합니다. 그 다음 유족 조사가 시작됩니다. 경찰은 유족들에게 질문합니다. 고인과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최근 건강 상태는 어땠는지, 마지막 대화는 언제 나눴는지, 평소 다투지는 않았는지, 재산 상속 문제는 없는지. 마치 용의자를 신문하듯 질문이 이어집니다. 경찰도 업무상 해야 하는 절차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부모님을 막 잃은 자식의 입장에서 이런 질문들을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정신적 충격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시간도 안 됐는데 형사가 와서 어머니와 사이가 어땠냐고, 재산 분쟁은 없었냐고 물어봤어요. 그 순간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울고 싶은데 울 수도 없고 어머니 곁에 있고 싶은데 조사실에 앉아 있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유족들은 슬퍼해야 할 그 시간에 형사들과 문답을 주고받아야 하는 끔찍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 119 신고의 또 다른 문제는 심폐소생술입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고인이 숨을 쉬지 않는다면 구급대원은 의무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법적 의무입니다. 구급대원 개인의 판단으로 생략할 수 없습니다.
명백하게 사망한 것이 확실해 보여도 사후 강직이 시작됐어도 일단 시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임종하신 고령의 노인에게 가해지는 강한 가슴 압박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의료진들은 분당 100회에서 120회, 그리고 가슴이 최소 5cm 이상 눌릴 정도의 강한 힘으로 압박합니다. 70대, 80대 어르신들의 뼈는 이미 약해져 있습니다. 골다공증이 있으신 경우는 더욱 심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강한 압박이 가해지면 갈비뼈 골절은 피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심폐소생술을 받은 고령 환자의 80% 이상에서 갈비뼈 골절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부러진 갈비뼈는 피부 표면에 멍을 만들고 때로는 뼈가 튀어나와 흉부를 찢기도 합니다. 한 유족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염습을 할 때 가슴 전체가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어요. 갈비뼈가 부러진 게 손으로 만져졌고요. 평생 건강하게 사셨던 아버지의 마지막이 그런 모습이라니 지금도 그 장면이 악몽처럼 떠오릅니다. 마지막 가시는 길, 편안한 모습이 아닌 멍들고 상처 입은 모습으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119 신고의 두 번째 비극입니다. 경찰 조사가 끝났다고 해서 바로 장례를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변사 사건은 반드시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경찰이 현장 조사를 마치면 검찰에 보고하고 검사가 판단을 내릴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검사는 사건 내용을 검토한 후 시신 검안이 필요한지, 부검이 필요한지를 결정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명확한 병사로 판단되면 바로 장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의심스러운 점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추가 조사가 들어갑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최근 진료 기록이 없는 경우입니다. 고인이 병원을 다니지 않으셨거나 마지막 진료가 몇 달 전이라면 사망 원인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검안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시신을 국과수로 이송하고 의학적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적게는 하루, 길게는 3일에서 일주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유족들은 장례를 시작할 수도 없습니다. 빈소를 차릴 수도, 부고를 돌릴 수도 없습니다. 고인은 냉동실에 계시고 가족들은 집에서 속절없이 기다려야만 합니다. 한 유족의 사연입니다. 아버지가 혼자 사시다 돌아가셨는데 발견이 늦었어요. 경찰이 와서 조사하고 검사 지휘를 기다렸는데 부검 지시가 떨어졌어요. 국과수에서 결과가 나오기까지 5일이 걸렸습니다. 그 5일 동안 우리 가족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평소 부모님이 지병으로 병원을 다니셨다면 119가 아닌 다니던 병원에 먼저 연락하는 것입니다. 암,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등 만성 질환으로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니셨다면 담당 의사가 고인의 건강 상태를 잘 알고 있습니다. 병원 응급실이나 야간 원무과에 전화하세요. 상황을 설명하고 왕진을 요청하세요. 의사가 직접 와서 확인하고 사망 진단서를 작성해주면 경찰 조사 없이 바로 장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근 진료 기록이 있는 병원 응급실로 직접 모시고 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응급실 의사가 확인한 후 사망 진단서를 발급해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왕진비나 응급실 이용료가 들긴 하지만 경찰 조사의 정신적 고통을 생각하면 충분히 고려할 만한 선택입니다. 보통 왕진비는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최근 진료 기록입니다. 한 달 이내가 가장 좋고 길어도 3개월 이내의 진료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있으면 의사가 사인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나 처방전을 집안 잘 보이는 곳에 보관해 두세요. 임종 시 이것들을 가지고 병원에 가거나 의사에게 보여주면 사망 진단서 발급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병원에서 퇴원하실 때 주치의에게 혹시 집에서 임종하시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미리 물어보시고 비상 연락망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니던 병원이 없거나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장례식장 앰뷸런스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대형 장례식장들은 자체 앰뷸런스를 운영합니다. 119처럼 무료는 아니지만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 앰뷸런스를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장례 지도사가 출동합니다. 상황을 확인하고 협력병원으로 모십니다. 협력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사망을 확인하고 진단서를 발급해줍니다. 그리고 바로 장례식장으로 모셔서 안치하고 장례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2시간에서 3시간 안에 마무리됩니다. 경찰 조사도 없고 검사 지휘 대기도 없습니다. 바로 빈소를 차리고 부고를 돌릴 수 있습니다. 주요 장례식장 연락처를 미리 저장해 두세요. 서울의 경우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등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대형 장례식장들이 있으니 미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밤늦은 시간이나 주말, 공휴일에도 24시간 연락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장례식장 앰뷸런스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장례를 진행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사망 진단서입니다. 이 한 장의 서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망 진단서는 의사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사에게 받느냐에 따라 절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병원에서 임종하신 경우가 가장 간단합니다. 담당 의사가 사망을 확인하고 바로 사망 진단서를 발급해 줍니다. 보통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 임종하셨지만 최근 진료 기록이 있는 경우 평소 다니시던 병원의 담당 의사에게 연락하면 됩니다. 의사가 고인의 병력을 알고 있고 최근 진료 기록이 있다면 왕진을 와서 확인한 후 사망 진단서를 발급해 줄 수 있습니다. 가장 복잡한 것은 집에서 임종하셨고 최근 진료 기록도 없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119를 부르면 앞서 말씀드린 변사 처리 절차로 넘어갑니다. 사망 진단서에는 사망 일시, 사망 장소, 사망 원인이 기재됩니다. 이것이 공식적인 사망 증명이 되어 각종 행정 절차에 사용됩니다. 사망 신고, 장례식장 이용, 화장장 예약, 보험금 청구, 상속 절차, 모든 것에 사망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119를 부르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119를 불러야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첫째, 평소 아무 지병 없이 건강하시던 분이 갑자기 쓰러지신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급성 심근경색, 뇌졸중 등 응급 상황일 수 있으므로 즉시 119를 불러야 합니다. 둘째, 낙상사고나 교통사고 같은 외상이 있는 경우입니다. 외부 충격으로 인한 사망은 반드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셋째, 스스로 생을 마감하신 흔적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는 사인을 명확히 밝혀야 하는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넷째, 발견이 늦어져서 사후 변화가 많이 진행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도 정확한 사망 시점과 원인 파악을 위해 경찰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망설이지 말고 즉시 119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법으로 정해진 의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랜 투병 끝에 예견된 이별이라면 평소 지병으로 병원을 다니시던 분이 집에서 조용히 임종하셨다면 119보다는 의료 기록이 있는 병원과의 연결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9를 불러야 하는 상황이라면 신고 방법을 바꾸셔야 합니다. 한 문장만 바꾸면 됩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멘트가 있습니다. 숨을 안 쉬어요. 살려주세요. 빨리 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응급 상황으로 접수됩니다. 구급대원은 도착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병이 있으셨는데 지금 조용히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숨을 안 쉬어요라고 하면 응급 상황이지만 지병으로 임종하셨다고 명확히 전달하면 무리한 심폐소생술을 피할 수 있습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하면 상황을 설명하세요. 어떤 병을 앓고 계셨는지,
언제부터 건강이 안 좋으셨는지, 최근 병원 진료는 언제 받으셨는지, 이런 정보들이 있으면 구급대원도 상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진료 기록입니다. 최근 한 달 이내에 병원 진료를 받으셨다면 반드시 그 사실을 알리세요. 진단서나 처방전이 있다면 구급대원에게 보여주세요. 이것들이 있으면 병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경찰 조사를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구급대원에게 복용하시던 약도 보여주세요. 약 봉지나 처방전을 함께 가지고 가면 의사가 사인을 판단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행정 절차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임종 직후 많은 분들이 당황해서 서랍을 뒤지고 보험 증권을 찾거나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리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임종 직후 15분, 그 시간은 다시 오지 않을 가장 소중한 작별의 시간이라고요. 청각은 인간의 감각 중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뇌사 판정을 받은 환자도 청각은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숨이 멎은 것 같아도 부모님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계실지 모릅니다. 손을 잡는 감촉을 느끼실지 모릅니다. 체온이 남아있는 뺨을 쓰다듬는 그 따뜻함을 기억하실지 모릅니다. 그 15분 동안은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세요. 고인의 손을 잡고 체온이 남아있는 뺨을 어루만지며 그동안 못다 한 말을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했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평생 표현하지 못했던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어릴 적 추억을 떠올리며 이야기해주세요. 부모님이 자랑스러웠던 순간들을 말씀드리세요. 앞으로 잘 살아가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약속하세요. 이 충분한 애도의 시간이 생략되면 장례가 끝난 뒤 유족들에게 깊은 트라우마나 죄책감이 남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못했다는 후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했다는 죄책감. 심리학에서는 이를 미해결 애도라고 부릅니다. 충분히 슬퍼하지 못하고 충분히 작별 인사를 나누지 못한 상태에서 장례가 진행되면 애도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서류는 그 뒤에 찾아도 늦지 않습니다. 전화는 15분 후에 해도 됩니다. 하지만 부모님과의 마지막 15분은 지나가면 영원히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장례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순서로 생각하십니다. 사망 진단서 받고 장례식장 예약하고 날짜 잡고 화장장 예약하고. 틀렸습니다. 순서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화장 대란입니다. 특히 수도권은 심각합니다. 장례식장을 먼저 잡았는데 화장장 예약이 꽉 차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울며 겨자 먹기로 4일장, 5일장을 치러야 합니다. 심한 경우 일주일장까지 갑니다. 이는 엄청난 추가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안치실 사용료는 하루에 5만 원에서 10만 원입니다. 빈소 사용료는 하루에 30만 원에서 50만 원입니다. 하루만 늘어나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이 추가됩니다. 3일이 늘어나면 300만 원이 더 드는 겁니다. 돈 문제만이 아닙니다. 유족들의 피로도가 극도로 높아집니다. 3일장도 힘든데 5일, 일주일을 버텨야 한다는 것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엄청난 부담입니다. 직장인은 휴가를 더 내야 하고 가족들은 교대로 빈소를 지켜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던 어느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유족들이 장례식장을 먼저 예약했는데 화장장을 알아보니 가장 빠른 날짜가 6일 후였습니다. 3일장을 계획했는데 6일장이 된 거죠. 추가 비용만 400만 원이 들었고 유족들은 탈진 상태가 됐습니다. 통계를 보면 더욱 심각합니다.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서울추모공원의 경우 주말에는 3주에서 4주를 기다려야 합니다. 평일도 최소 일주일은 대기해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화장률은 계속 높아지는데 화장장 시설은 늘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00년대만 해도 화장률이 50%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90%가 넘습니다. 반드시 화장장 예약을 먼저 확인하고 그 일정에 맞춰 장례식장을 잡아야 합니다. 화장장 예약 현황을 확인하는 방법은 이하늘 장사정보 시스템입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이하늘을 검색하세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입니다. 메인 페이지에 들어가면 화장시설 예약 현황 메뉴가 있습니다. 지역을 선택하세요. 서울, 경기, 인천 등 원하는 지역을 클릭하면 해당 지역의 모든 화장장 목록이 나옵니다. 각 화장장을 클릭하면 실시간 예약 현황이 나옵니다. 날짜별로 예약 가능 여부가 표시됩니다. 빨간색은 예약 마감, 파란색은 예약 가능입니다. 이것을 보고 가장 빠른 날짜를 확인하세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하늘에 나오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예약은 각 화장장에 직접 전화해야 합니다. 이하늘에서 예약 가능으로 나와도 막상 전화하면 마감된 경우가 있습니다. 실시간 업데이트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화장장에 동시에 전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정해놓고 한꺼번에 알아보세요. 한 곳이 안 되면 바로 다음 곳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화장장에 전화하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언제 돌아가셨는지, 어느 장례식장을 이용할 예정인지, 유골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이런 기본 정보를 물어본 후 예약 가능 날짜를 알려줍니다. 예약이 확정되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장례 일정을 짜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화장장 예약이 사망 후 4일째 날 오전 10시로 잡혔다면 발인은 그 전날 저녁이나 당일 새벽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맞춰 장례식장 예약을 진행하는 겁니다. 화장장이 먼저, 장례식장이 나중입니다. 이 순서를 꼭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막상 닥치면 경황이 없어서 기억이나 나겠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할 때 준비해야 합니다. 거창한 유언장이 아닙니다. A사 용지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이것을 평안 상자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작은 상자나 파일 하나에 다음 내용을 담아두세요. 첫 번째, 기본 의료 정보입니다. 평소 앓던 지병을 적어주세요.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암 등 진단받은 질병을 모두 기록하세요. 복용 중인 약물도 적습니다. 약 이름과 용량, 하루 몇 번 먹는지까지 상세하게 적어주세요. 이 정보가 있으면 사망 진단서 발급이 훨씬 수월합니다. 이게 없으면 부검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니던 병원 정보도 필수입니다. 병원 이름, 진료과, 담당 의사 이름, 병원 전화번호를 적어두세요. 가장 최근 진료 날짜도 기록해주세요. 최근 처방전이나 진단서 사본도 함께 넣어두세요. 이것들이 있으면 임종시 병원에 연락했을 때 의사가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영정 사진입니다. 갑자기 돌아가시면 주민등록증 사진을 확대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명사진을 영정으로 쓰는 건 너무 안타깝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미리 준비해두세요. 영정사진은 단독 사진이어야 합니다. 가족사진을 잘라서 쓰면 화질이 떨어집니다. 배경은 깔끔한 것이 좋습니다. 너무 어두운 옷보다는 밝은 색 옷이 좋습니다. 미소 짓는 표정이면 더욱 좋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사진 품질이 좋으니 전문 스튜디오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집에서 자연광 아래에서 찍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고인이 좋아하던 모습, 가족들이 기억하고 싶은 모습을 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장래 희망 사항입니다. 화장을 원하는지 매장을 원하는지 적어주세요. 요즘은 대부분 화장을 선택하지만 일부는 매장을 원하기도 합니다. 고인의 뜻을 분명히 해두면 가족들이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의는 어떤 것을 입고 싶은지도 적어두세요. 전통 한복 수의를 원하는지, 평상복 수의를 원하는지, 아니면 평소 좋아하던 옷을 입고 싶은지. 요즘은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유골 처리 방법도 중요합니다. 납골당에 모실 것인지, 자연장을 할 것인지, 산골을 할 것인지.
장소도 미리 정해두면 좋습니다. 특정 산이나 바다를 원한다면 적어주세요. 장례 규모에 대해서도 의견을 남겨두세요. 조용하게 가족장으로 치르길 원하는지, 많은 분들을 모시고 싶은지. 이것도 가족들이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부고 연락처입니다. 꼭 알려야 할 사람들의 명단과 연락처를 적어주세요. 친구, 동료, 친척, 이웃 등 부고를 전해야 할 사람들의 리스트를 만들어두면 유족들이 누구를 빠뜨리지 않고 연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된 옛 친구들, 고향 친척들은 유족들이 모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연락처를 정리해두면 마지막 인사를 나눌 수 있습니다. 부고문 형식도 미리 작성해두면 좋습니다. 어떤 문구로 알리고 싶은지, 조문은 받을 것인지, 화환은 사양할 것인지. 이런 세부 사항까지 정해두면 유족들이 편합니다. 다섯 번째, 보험과 금융 정보입니다. 많은 경우 유족들이 고인의 보험이나 예금을 몰라서 찾지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먼저 보험입니다. 생명보험, 상해보험, 실손보험 등 가입한 모든 보험의 목록을 만드세요. 보험사 이름, 증권번호, 보험 종류, 보험 금액을 적어주세요. 담당 설계사가 있다면 연락처도 함께 적습니다. 장례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이 있다면 특히 강조해서 표시해두세요. 사망보험금이 나오는 보험도 분명히 해두세요. 유족들이 빠르게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은행 계좌 정보도 정리하세요. 모든 은행의 계좌번호를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은행에 계좌가 있는지만 적어두면 됩니다. 유족들이 은행에 가서 사망 신고를 하면 모든 계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전문 은행이나 증권사 계좌는 꼭 적어주세요. 이런 계좌들은 통장이 없어서 유족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같은 곳에 돈이 있는데 가족들이 몰라서 못 찾는 일이 빈번합니다. 부동산 정보도 중요합니다. 소유한 집이나 땅이 있다면 주소를 적어주세요. 등기부등본은 별도로 준비해둘 필요는 없습니다. 주소만 알면 유족들이 떼올 수 있습니다. 빚이 있다면 이것도 솔직하게 적어주세요. 은행 대출, 카드 빚, 개인적으로 빌린 돈 등 모든 채무를 기록하세요. 채권자 정보와 금액, 상환 계획을 적어주면 유족들이 대비할 수 있습니다. 화장장 날짜가 확정됐다면 이제 장례식장을 선택해야 합니다. 장례식장 선택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무조건 가까운 곳, 무조건 저렴한 곳이 답은 아닙니다. 첫 번째 기준은 화장장과의 거리입니다. 발인 후 화장장까지 이동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유족들이 힘듭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면 더욱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1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곳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시설의 청결도와 관리 상태입니다. 장례식장마다 편차가 큽니다. 어떤 곳은 깨끗하고 잘 관리되어 있지만 어떤 곳은 낡고 지저분합니다. 가능하면 미리 방문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빈소 크기와 부대 시설을 확인하세요. 조문객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면 빈소가 넓어야 합니다. 주차 시설도 중요합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하면 조문객들이 불편을 겪습니다. 세 번째는 식사 품질입니다. 장례 기간 동안 유족과 조문객들에게 식사를 제공해야 합니다. 장례식장마다 식사의 질과 가격 차이가 큽니다. 어떤 곳은 한 끼에 7,000원인데 어떤 곳은 15,000원입니다. 맛과 양도 천차만별입니다. 미리 식단을 확인하고 시식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네 번째는 추가 비용입니다. 기본 빈소 사용료만 보고 선택하면 안 됩니다. 운구차 비용, 안치실 비용, 영정 사진 액자 비용, 수혜 비용 등 추가로 들어가는 항목이 많습니다. 총 비용을 따져봐야 합니다. A 장례식장은 빈소 사용료가 저렴해도 추가 비용이 많아서 총 비용은 더 비쌀 수 있습니다. 장례 비용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알아봐야 합니다. 장례는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듭니다. 하지만 제대로 알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3일장 비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례식장 빈소 사용료가 하루 30만 원에서 50만 원, 3일이면 90만 원에서 150만 원입니다. 안치실 사용료가 하루 5만 원에서 10만 원, 3일이면 15만 원에서 30만 원입니다. 수해 비용이 30만 원에서 100만 원입니다. 저렴한 것은 30만 원대도 있지만 고급 수의는 200만 원이 넘기도 합니다. 관 가격도 천차만별입니다. 기본 관은 50만 원 정도지만 고급 관은 300만 원이 넘습니다. 운구차 비용이 30만 원에서 70만 원입니다. 거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정사진 액자가 10만 원에서 30만 원, 근조 화환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입니다. 식사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 끼에 8천 원에서 1만 5천 원 정도인데 3일 동안 유족과 조문객 식사를 제공하면 최소 2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화장 비용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서울시 시설은 15만 원 정도로 저렴하지만 민간 시설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입니다. 납골당 사용료는 기간과 등급에 따라 1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이것만 합쳐도 최소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부고, 문자 발송, 답례품, 교통비, 기타 잡비까지 합치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은 예상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항목별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일괄 견적보다는 항목별 견적을 받으세요. 수의는 어디서 준비할 것인지, 관은 어떤 등급으로 할 것인지 하나하나 따져봐야 합니다. 불필요한 고급 옵션은 과감히 빼세요. 장례는 형식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비싼 수의와 관이 효도가 아닙니다. 장례와 법적 절차 외에도 처리해야 할 행정 업무들이 많습니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나씩 처리해야 빠뜨리지 않습니다. 첫째, 사망 신고입니다. 사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청이나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망 진단서를 가지고 가면 됩니다. 신고하면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가족관계 증명서에 사망 날짜가 기재됩니다. 사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여러 문제가 생깁니다. 건강보험료가 계속 부과되고 연금도 정지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발각되면 과다 지급된 금액을 토해내야 합니다. 둘째, 건강보험 자격 상실 신고입니다. 사망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처리되기도 하지만 확인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입니다. 고인이 국민연금에 가입했거나 수령하고 있었다면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1순위입니다. 금액은 고인이 받던 연금액의 60%에서 40% 정도입니다. 넷째, 휴대폰 해지입니다. 요즘은 대부분 2년 약정으로 휴대폰을 쓰는데 중도 해지하면 위약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으로 인한 해지는 위약금 면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신사에 문의하세요. 다섯째, 신용카드 해지입니다. 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모두 찾아서 해지해야 합니다. 자동 이체되는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면 먼저 해지하거나 다른 카드로 변경한 후 카드를 정리하세요. 여섯째, 자동차 명의 이전 또는 폐차입니다. 고인 명의의 차량이 있으면 상속인 명의로 이전하거나 폐차해야 합니다. 그대로 두면 자동차세가 계속 나옵니다. 일곱째, 공과금 정리입니다. 전기, 가스, 수도, 인터넷, TV 등 각종 공과금을 정리해야 합니다. 자동 이체 중인 것들을 해지하거나 명의를 변경하세요. 법적 절차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첫째, 상속세 신고입니다. 고인의 재산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상속 개시일, 즉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 공제 금액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10억까지는 공제됩니다. 배우자가 없어도 5억까지는 기본 공제됩니다. 여기에 금융재산 상속 공제, 동거주택 상속 공제 등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둘째, 상속재산 분할입니다.
유언장이 있으면 유언대로 하면 됩니다. 유언장이 없으면 법정 상속 지분대로 나눕니다. 배우자가 1.5, 자녀가 각각 1의 비율입니다. 상속인들이 합의하면 법정 지분과 다르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셋째,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입니다. 고인에게 빚이 많다면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상속 포기는 모든 상속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재산도 못 받지만 빚도 안 받습니다. 한정 승인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는 것입니다. 둘 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단순 승인으로 간주되어 모든 빚을 떠안게 됩니다. 넷째, 부동산 명의 이전입니다. 주택이나 토지가 있으면 상속인 명의로 이전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후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합니다. 임종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준비는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고령이시라면 건강하실 때 미리 대화를 나누세요. 장례는 금기시되는 주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할 때 이야기해두는 것이 부모님께도 자녀에게도 편안합니다. 부모님께 여쭤보세요. 어떤 장례를 원하시는지, 화장을 원하시는지, 어디에 모셔지길 원하시는지.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효도입니다. 평안 상자를 함께 만드세요. 의료정보, 영정사진, 장례 희망사항, 금융정보를 차근차근 정리하면서 대화를 나누세요. 이 과정에서 부모님의 인생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무엇이 행복했는지, 무엇을 후회하시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중에 큰 위로가 됩니다. 병원 정보도 미리 알아두세요. 부모님이 다니시는 병원의 야간 연락처, 담당 의사 이름, 최근 진료 기록을 파악해두세요. 혹시 집에서 임종하시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치의에게 물어보고 비상 연락망을 받아두세요. 주변 장례식장 정보도 조사해두세요. 집 근처에 어떤 장례식장이 있는지, 앰뷸런스 서비스는 제공하는지,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미리 알아두면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하늘 사이트에 접속하는 방법도 익혀두세요. 화장장 예약 현황을 확인하는 법, 장례식장 찾는 법,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아두면 실제 상황에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준비된 이별은 공포가 아닌 추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부모님이 지병으로 병원을 다니셨다면 임종 시 119가 아닌 다니던 병원에 먼저 연락하세요. 장례식장 앰뷸런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부득이 119를 불러야 한다면 지병이 있으셨는데 지금 조용히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셋째, 임종 직후 15분은 서류 찾기보다 작별 인사가 먼저입니다. 손을 잡고 사랑한다고, 감사했다고 말씀드리세요. 이 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넷째, 장례식장보다 화장장 예약이 먼저입니다. 이하늘 시스템에서 화장장 현황을 확인하고 예약한 후 장례식장을 잡으세요. 다섯째, 평안 상자를 미리 준비하세요. 의료정보, 영정사진, 장례 희망사항, 금융정보를 정리해두면 유족들이 당황하지 않습니다. 여섯째, 건강할 때 대화하세요. 장례는 금기가 아닙니다. 미리 이야기 나누는 것이 진짜 효도입니다. 지금 부모님 댁에 작은 평안 상자 하나를 마련해드리는 건 어떨까요? 그것은 죽음을 재촉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더 소중하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부모님의 마지막 길을 당황과 후회 대신 존중과 평안으로 채워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